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3주차거든요. 3주차인데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이제 자격증 취득, 자격의 취득. 자격증 누가 교부하죠? 자격증을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교부하죠. 교부하고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교육은 원래 종류 4가지가 있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개설 등록할 수 있고, 등록증은 누가 주죠?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여기 포인트 왜 얘기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성은 여기 7자 2번 나온다고 그랬죠? 정책심의위원회 7글자라서 7명 이상 11명이네. 7월 11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 장관이 아니고,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장이 임명한다.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관이. 그 다음에 심의사항은 공부손수 이렇게 외웠죠. 공부손수.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4가지를 심의하는데, 이 중에서 이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면 전국의 누구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의결사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심의사항은 4개, 의결사항은 3개예요.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원칙,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누가 시행할 때? 국장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자,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위원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 이게 뭐냐면은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데 제가 그 안건의 이익 당사자예요. 외부인.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왼수였죠. 공정한 심의기에는 기대가 안 되는구나. 심의위원회에 뭘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 들어오면은 의결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3개. 자,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는 거예요. 이제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으면 뭘 받고? 직무교육을 고용신고 일절 1년 이내 미리 받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법인은 대표자, 사원임원 전원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인의 분점을 분사무소로 불렀죠? 분사무소 지점장, 책임자는 중개사에 되고, 책임자는 역시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받고요.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다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은 전부 다 몇 년마다? 2년마다 이제 그 개공과 소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계속 보수교육을 받으세요. 실시권자, 실무교육,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시도지사, 직무교육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장. 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데서 좀 하자고요. 시간은 28, 32, 여기는 12, 16, 여기는 3, 4,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사고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담아줘라.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 3차까지 전원, 개공 등 이렇게 표현했죠.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를 우리 개공 등이라고 표현하죠. 개공 등 내성으로 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예방교육 10일 전까지 알려줘라 이런 것도 있었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록 신청. 이거 1번 읽는 방법은요, 일단 이렇게 읽었죠.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바꿔 읽어랬죠.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읽어서 소공은 뭐 한다? 제외한다. 왜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중 소속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이러면 돼요. 다시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 이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근데 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구, 없으면 시, 읍면은 군 이렇게 되는데 괄호 같은 걸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OX. 헷갈려. 다시 그대로 읽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틀리게 해볼까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X. 이런 식의 문장을 내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네. 이렇게 낼 수도 있죠.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은 등록관청이다. 오. 제주도 말하는 거죠. 제주도 행정시. 그다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A구에 법인이 뭘 뒀고 주된 사무소를 두었으면 A구를 뭐라고 부르고 등록관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A구 안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고 C구에도 둘 수 있는데 오늘 이거 자세히 배웁니다. 이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두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시군구별로 하나씩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하셔라? A구. 이전 신고도 A구. 뭐 분사무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부 다 A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이죠. 실무교육 받으면 되죠. 그다음 중개사무소 확보하는데 원칙은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가설 건축물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았다면은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승인 정도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꿈이 뭐죠? 꿈? 소유. 영순위 소유, 1순위 기억력 대단한. 공짜 좋아하세요? 자, 사용대차. 저도 좋아해요. 그 다음에 2순위 전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임대차 이런 걸로 사용권 확보하라고요.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도 중요해요. 상법상 회사를 만들어도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본금은 뭐가 됐든 다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늘 겸업 배울 거예요. 법의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이 14조 업무를 오늘 배우고 법인은 7가지 업무로 겸업 제한을 받는다 그랬던 거고 대표자는 누구 해야 되고 중개사 해야 되고 대표자를 포함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일 것. 그래서 대표자 빼고 4명이면 2은 돼야 돼요. 대표자 빼고 7일 땐 3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다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 분사무소 함께 두려면 책임자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등록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안 내는 서류,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내야 안 내? 이건 이제 공무원이 확인하거든요. 낼 필요 없고요. 자격증사본도 내고 싶지만 안 낸다고 그랬죠. 그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요. 그다음에 내는 서류는 뭐 실무교육 받았다, 등록증에 붙일 이쁜 사진,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 내는 것도 있었죠. 잘 안 먹네. 외국인은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 안에 영업소를 두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이렇게 요건 다 갖춰내면은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을 해주고 그 사실을 뭘로?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서면 통지 받으면 나는 개공은 된 거예요. 그럼 등록증을 찾으러 가려면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보증 설정. 보증 설정에서 뭐 하면? 신고하면 뭘 준다?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 건데 이 보증 설정은 개설 등록 전에는 가입이 안 돼요. 등록번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표현을 나중에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등록 기준이란 등록 신청 전에 갖출 요건이니까.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도 아니다 이거죠. 안 되는 서류 아니잖아요. 이제 등록 후에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행정처분의 종류도 좀 익혀두세요. 자, 이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에게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만? 개공한테만. 그리고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면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야.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몇 개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영업 정지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등치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등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자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센 게 뭐예요? 자격 취소, 그리고 절등치, 또 임등치, 또 업무 정지 이렇게 가능하죠. 소공이 받을 수 있는 건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중개업 이외 겸업과 고용인 파트,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이쪽이 양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인장과 휴폐업은 간단해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쪽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번 시험에는 거의 1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보통의 경우는 한 5문제에서 7문제 사이로 나오는 파트거든요. 이거요. 네. 각 단원마다 문제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은 41페이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41쪽. 41페이지로 가시는 것이고, 자, 4장 제목은 중개사무소 설치와 업무라고 되어 있고, 저 위에 출제 경향이 있죠. 출제 경향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개공의 겸업과 고용인과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인장, 휴폐업 이런 걸로 구성되는데 평균은 한 5개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매년 이게 규칙적으로 문제가 개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어쨌든 10개 나오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아예 안 되기도 하고 막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5문제에서 7문제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1절에 개공의 겸업 보이죠? 거기 박스 그림 있죠, 그림. 그림을 잠깐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보고 이 그림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목이 누구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까 법의 14조에 정해진 업무만 겸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뭐다? 중개업 또 5개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5개라는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를 이따가 배우는 것이고, 이 5개는 중개업과는 별개의 업무지요.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당사자 간의 매매 견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걸 돈 받고 계속하는 게 중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거, 이게 중개인데 이거와는 별개의 다른 업무라는 거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업 이외의 업무. 그다음에 경공매. 그래서 총 7가지. 중개업 또 5개, 그리고 경공매. 이거 외에는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번에도 나온 건데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계속 연달아 나왔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걸 다 골라라. 또 법인이 겸업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중개업 5개 경험매 외에는 안 돼. 이거고. 다음 계속 보시죠.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에 뭐뭐만 할 수 있어 라는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자는 아예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중개업도 5개 또 경공매 그리고 그 밖에 업무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따 이제 문제 답을 하셔야 돼. 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 부칠상 개공 아저씨 있죠, 아저씨. 아저씨도 중개업을 해야죠. 중개업을 해. 5개는 그럼 결국 모든 개공이 다 되네. 다 되고 이 아저씨는 자격증 있어 없어요? 없어서 경공매 업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고 규정돼 있어요. 네, 이거 빼고는 제한이 없죠, 지금. 제한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색칠을 하시는 거예요. 5개. 그 교재. 어떻게든 해봐봐, 한번 해봐봐요. 어떻게 한번 색칠을 해봐요. 저처럼. 이렇게. 5개는 모든 개공이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5개 업무는 모든 개공이 다 겸업할 수 있다. 5개가 참 궁금합니다. 다음 경공매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죠. 아저씨 빼고 이렇게. 아저씨 빼고 겸업할 수 있다. 자, 다음 그 밖에 업무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 법인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인 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단원의 문제 푸는 어떤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잠깐 다 하셨으면 칠판을 보시면 이 단원의 제일 쉬운 문제는 뭐예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다 골라라 이거죠. 그럼 여기 법에 딱 규정된 것만 찾으면 되잖아. 아니면 다음에 다 X잖아요. 그럼 되는데 이제 가운데를 물어볼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이자가 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이런 문제는 못 내요. 못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얘는 지문으로 내는데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뭐뭐뭐 할 수 있다. OX. 오야, 못하는 게 없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인은 뭐뭐뭐 할 수 없다. 이러면 X예요. X. X입니다. 이게 이따가 하나씩 자세히 이제 배우면 알겠죠. 그다음 이 아저씨는 주로 이 경공매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문제 내냐면 맞춰보세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요. 아저씨는 대놓고 안 물어보고 좀 돌려서 물어보는 편이 많아요. 돌려서. 네. 좀 우리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5개 업무, 이 5개 업무 밑에다가 좀 필기 좀 해보세요. 이 5개 업무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닌 거죠. 매매건 임대차를 알선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거야. 중개업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중개보수는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 이런 것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5개 업무를 하고 받게 되는 보수가 중개보수를 적용했을 때 이보다 초과했다 그래도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중개업이 아니니까요. 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적으시고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이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나머지 개공들에 이따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이 그 박스 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없다 치고 없다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법인인 개공인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중개업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자, 그럼 이제 거기 2번에서 6번까지를 묶으세요. 2번에서 6번까지를 쭉 동그라미 2번, 6번을 쭉 이쁘게 묶으세요. 왼쪽에다가. 이쁘게 묶었어요? 오, 잘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2번 들어갑니다. 7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등. 자,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내 건물이 남의 건물이에요. 남의 건물을 내가 관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다시 볼게요.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임대 관리를 해주는 등 부동산의 전체적인 관리를 내가 대신 해줍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개공들이 우리 그 개인들도 많이 해요. 저 원룸 같은 거 이게 통으로 맡아가지고 집주인이 멀리 살아. 통으로 맡아가지고 매달 월세 잘 받아 입금해줘야지.
관리비도 받아서 건물 관리도 해주고요. 해주고, 그리고 전체 한 달 월 수입이 예를 들어 500이다. 그럼 거기 이제 몇 프로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한 5%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5% 10%게 가져가는 거.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 개공인은 1번, 2번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 관리해주고 매월 얼마씩 받는 거고, 임차인 나갔네, 새로운 임차인 들어왔네, 중개해줬죠. 그때 복비는 별도, 당연히 복비는 별도인 거죠. 근데 이걸 문제 낼 때는 이게 쪼개서 낼 때가 있어. 어떻게 내냐면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대행,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핵심 단어는 임대관리와 관리대행이에요. 핵심 단어. 핵심 단어 찾으시고.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이제 칠판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이럴 텐데, 이번에 이제 출제된 것 중에 하나는 금융의 알선, 이런 것도 나왔거든. 금융의 알선,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어. 어제 다 안 배웠지만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완전 생소한 게 나오면 쉽게 풀어요. 예를 들어, 운송업, X, 뭐 그런 거 없어. 옛날에 운송업도 막 15년짜리 나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소한 걸 내면 쉽게 풀어요. 쉽게 푸는데, 어렵게 낼 때는 이 여기 있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임대업, 이런 장난을 쳐요. 자, 임대관리, 이거는 누구 건물? 남의 건물. 임대업은 누구 거? 내 거. 이런 장난을 쳐요. 이렇게 낼 때가 문제가 당연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런 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요. 어차피 말장난 이거밖에 없잖아요. 임대관리 O, 임대업은 X. 나중에 보다 더 확장해서 공부해요. 뭐 예를 들어 관리업 OX, 이런 치상 장난을 쳐요. 그리고 이런 거 아직 적지 마시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왜냐면은 5개도 모르는데 지금 뭘 그 밖에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순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무지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뭐부터 알아야 돼? 5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X를 공부할 때가 아니고, X를 공부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온다는 걸 얘가 예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OX. 겁나 지사예요. 농업용 건축물은 없죠 여기. 근데 생각해봐봐요. 농업용 건축물하고 상업용 건축물은 뭔 차이래 또? 왜 X야? 아, 농업용이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깊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업무가 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공부를 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격 시험 보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주관식이야? 논문 써? 아니잖아. 객관식 푸는 거니까 이게 깊게 공부하는 건 위험해요. 이 업무가 뭐냐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이거 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봐요. 할 수 있냐, 없냐. 자, 2번 알았어, 이제. 자, 3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이게 상담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흔히 사람들이 컨설팅이라고 하잖아요. 컨설팅. 그럼 이걸 쪼개볼까요?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또 개발에 관한 상담, 또 거래에 관한 상담. 이렇게 쪼개서 낼 때도 많아요. 핵심은 어디다? 상담, 상담, 컨설팅,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은 OX 한번 풀어볼까요? 개발업. 왜 틀렸어? 개발을 뭐 해야지? 상담해야지. 개발을 업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단어와 비스무리하게 내야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경향이에요. 그리고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 개발, 대행. 자, 이걸 이제 문제 내는 방식을 칠판 잠시 보세요. 대행이라는 글자가 어딘가 있었어, 없었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관리대행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행 붙이면 사람들이 대행? 나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잖아 또. 네, 이런 식의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X가 현재 우리는 중요한 건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5개도 뭔지도 모르는 주제예요 지금. 저 5개를 먼저 공부하는 게 순서다.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나중에 다 연습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자, 4번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알선이다. 간단히 하면 자,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주거 이전, 이사를 감에 있어서 필요하는 용역에 대해서 뭐 해준다? 알선. 핵심 단어 어딜까? 소개와 알선이에요. 소개와 알선. 그럼 이거 한번 그럼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틀리게 내보세요. 이걸 4번을 틀리게 만들어 보세요. 자, 도배 가지고 내보세요. 도배 가지고 틀리게 한번 내보세요. 그렇지. 현재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뭐 해주래잖아. 소개해주려니까 뭐 해버린다고 거짓말 쳐. 도배업을 한다고. 이삿짐 센터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겠지. 이사업체 뭐? 운영. 도배업체 운영. 이런 식으로 내요. 익스프레스를 하는 게 아니야. 익스프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익스프레스를 뭐 해준다고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소개. 뭐 입주 청소 소개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인데 운영이라고 되고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용역의 제공. 제공이라고 내는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게 될 거야. 용역을 직접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용역업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핵심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소개와 알선이다. 소개와 알선이 핵심 단어예요. 자, 이 노란색은 현재 이게 다는 아닌데 현재는 이 정도까지 알면 괜찮아요. 괜찮고 몰라도 돼요. 노란색은 아예 지금 몰라도 돼. 전혀 몰라도 돼. 우리 내일 모레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네. 5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5번째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뭐? 분양대행. 이것도 2개죠.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주택의 분양대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단어의 뜻 한번 이어갈까요? 이왕 첫 시간인데 분양이라는 건 뜻이 뭘까? 우리 참 살면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분양이라는 건 뜻이 뭘까? 뭘 보고 분양이라고 그럴까? 우리 예를 들어 뭐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 그래서 그걸 팔았어. 그래도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새로 태어난 걸 파는 거예요. 그걸 분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건물이 뭐예요? 신축 건물을 파는 거죠. 그때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도 택지로 개발해가지고 파는 거죠. 이거 분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양이라는 거는 한자로 하면은 나누어 판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판다. 이 신축 건물을 쪼개 판다를 뭐라 한다? 분양이라고 그래. 그러면 분양을 대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축 건물을 나누어 파는 걸 대신해 준다는 얘기죠, 지금.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가 지은 건축물이에요. 3층짜리 건축물인데 이걸 A는 짓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건 못해.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맡겨서? B한테 맡겨서 B가 이걸 대신 팔아준다 이 말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대신 팔아주는 걸 이건 분양 대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이자는 매도인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매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분양 매매하는 거를 사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와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분명히 아까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중개랑 비슷한데 왜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잘 만들어요. 자전거를 잘 만들었는데 파는 건 못해.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네가 좀 팔아줄래? 내가 대신 팔아줬잖아요. 팔아줬죠. 그러면 이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은 소개비 내요? 자전거 값만 내? 자전거 값만 내죠. 어떤 소개비에 중개 보수, 이게 중개에 대한 알선 대가 이런 걸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얘네들은 자전거 값만 내는 거지. 그리고 자전거 값을 걷어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얘한테 이제 대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방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다.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럼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쳐.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 복비 내나? 그러고 보니까 복비 안 냈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그러네. 그러면 분양을, 상가 건물 같은 거 분양을 대신해 줬다고 쳐요. 그러면 분양을 해줘요 라는 사람한테만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얘한테만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근데 우리가 상가 건물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을 때 복비 안 내잖아요.
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 그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지, 그게. 아닐래나?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이제 분양대행은 당연히 이건 중개다, 이다, 아니다. 그럼 중개가 아니라는 건 중개 보수가 적용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상가 같은 걸 분양할 때 분양대행 알선 수수료가 거의 5%에 달해요. 어마어마해. 예를 들어 5억짜리만 분양해줘도 2,500 정도 받는 건단 말이에요. 복비 거의 10배예요. 평택도 새로 몇 년에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건물 새로 많이 짓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분양 대행 하던 사람들 짭짤하게 다 벌어갔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건 그래서 중개와 다른 개념이다. 일방의 업무를 대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분양 대행이 중개와 다르다는 것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상업용 건축물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또 주택의 뭐 분양 대행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지 분양 대행 OX. X 땅은 없잖아요. 여기 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역대 가장 많이 나온 게 택지 분양 대행이에요. 이번에 31회에도 나왔는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 용지 분양 대행 OX. 주택 용지 OX. X. 그럼 사람들 내 눈에 뭐만 보여? 주택만 보여. 우와! 그냥 배려버리는 거지. 자, 주택의 분양대행, 주택 용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네. 됐죠? 네. 주택 용지는 땅이잖아요. 땅이죠. 자, 5번은 이렇게 구분하신다.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된다. 자, 6번째는 누구만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부동산 114 이런 데 있잖아요. 간판에 중개사무소 간판 보면 부동산 114 붙어 있는 데 있죠. 그게 뭐냐면 가맹점이죠. 가맹점. 매월 정보를 제공해주고 얼마씩 그 가맹 수수료 낼 거 아니야. 그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114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냐? 그런 건 아니지요. 이 5개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죠, 지금. 그럼 일반인들도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 분양대행도 일반인도 다 하잖아요. 뭐 도비업체 소개해 주는 게 무슨 뭐 불법이겠어요? 중개사법 위반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3, 4, 5, 6은 일반인들도 가능한 중개업이 아닌 업무니까 당연히 6번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업도 부동산 114나 이런 회사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개공들을 가맹점 모집해서 매월 정보 제공해주고 대가 받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만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의 제공. 여기에 제공이 있죠, 제공. 제공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용역의 제공 이렇게도 X로 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는 때가 많아요. 요즘에는. 아무튼 지금은 이 흰색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저 밑줄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문제 내볼게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OX. 그럼 틀리죠. 그 개공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X.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X. 심지어 옛날에 15년 전에 문제 빵 터지게 나왔어. 하도 웃기게 나왔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시험보다 웃겨가지고 다음 문제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왜 하냐고. 시험 준비하냐 해야지.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고 잘 내요. 잘 냅니다. 여기까지가 5개다. 현재 여기 5개 한 거죠? 5개? 잠깐 칠판 보시면은 여기 흰색은 뭐고? 5개고 여기 노란색들은 그 밖이야. 그 밖에. 법인은 그 밖에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밖에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감 잡으셨나요? 네, 그 밖에 업무를 이게 5개예요. 5개. 여기 노란색들은 그 밖에 업무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공매 해야 되잖아요. 경공매. 잠깐 칠판 보시겠습니까?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준다?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이다. 이거는 의뢰인이 직접 경매 입찰하는 거고 나는 저자에게 권리 분석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입찰가도 정해져. 입찰가 정해져서 내가 이 가격 입찰해 라고 했는데 거기 입찰해서 안정적으로 1등 했다. 돈도 벌었다. 그럼 나한테 대가 얼마 주는 거지 이제. 네. 그걸 이제 권리 분석과 알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경매라고 불러요. 오로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경거를 경매라고 부르고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을 보면은 경매,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의 대리라고 한단 말이지. 여러분 입찰이란 단어 있지. 입찰. 우리 법원에 입찰한다고 하잖아요. 이 입찰이란 단어와 매수신청이란 단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입찰을 대리한다, 매수신청을 뭐한다?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잠깐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경매,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란 게 뭐냐 이건데 잠깐 보시면 여기 경매 자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자는 이제 중개가 아니니까 이건 위임인이라고 불러요. 위임인. 위임인이 찾아왔어. 사장님 나 경매로 집 사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 그럼 개공이 어서 오세요. 그럼 이자 원자 상담을 해야 되죠. 개공이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냐고. 저는 아파트 사고 싶고요. 면적은 이 정도면 좋겠고 가격은 이 정도로 하고 지역은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런 걸 원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개공이 알맞는 물건을 골라서 설명해 주겠지. 설명했더니 마음에 든대. 저걸로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와 이자 사이에 위임계약이 체결돼요. 위임계약. 대리권을 주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위임계약이란. 그러면 이제 개공이가 경매에 입찰하는 거지. 뭘로 입찰하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표가 있으면 입찰표에 여기 입찰자 이름이 있잖아요. 입찰자 이자가 위임인이 갑이고 개공이 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본인은 누구? 갑. 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은 을. 이렇게 입찰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갑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붙여서 입찰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했더니 1등에서 1등. 1등 하면 누가 대금 납부? 본인이 직접 대금 납부하고 뭘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는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자로부터 뭘 받는 일이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이렇게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걸 말해요. 대리인. 오케이? 대리인으로 입찰하는 걸 우리가 이제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잠깐만 보시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경매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거는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좀 원금이자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데 안 내. 은행에 근저당권자예요 지금. 안 내. 그러면 이제 연락하겠지. 왜 안 내시냐고. 이제 연체되셨다고 빨리 내시라고. 다음 달도 안 내.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그 다음 달도 안 내면 안 되겠다고. 우리 경매하겠다고. 그럼 이제 은행이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저당권 같은 거 설정하면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이 돼요. 이런 걸 의무경매라는 표현을 써. 우리 저당권이 신청하는 경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경매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은 몰라도 되는 용어예요. 별도로 소송할 필요 있고 없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돈 빌려줬겠지. 근데 담보 없이 차용증만 쓴 거야. 차용증만. 자, 근데 약속된 날짜까지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경매 신청을 하려면은 소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용증은 얘네 둘이 쓴 채권 계약서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어요. 정말로 얼마 빌렸는지, 얼마 안 갚았는지 이 둘 말고는 누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대여금 갚아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한 판사님이 너 얼마 빌렸는데 안 갚은 거 맞다. 원금이자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뭘 써줘요? 판결문을 써줘요.
판결문을 써주면은 경매를 할 수 있는 1차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럼 이제 경매 담당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서 제가요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 전에 채무자 아파트에다 내가 가압류 걸어놨거든요.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여기다가 경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는 신청서를 내야 된대요.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경매 신청,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너 경매해도 되겠구나 라고 강제 집행해도 돼 라고 집행문을 써줘요. 집행문을 써주면 이걸 들고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경매 신청서 쓰고 가압류된 부동산 등기부 첨부하고 판결문 또 집행문 이게 붙여서 경매 신청을 해. 이런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해요. 강제 경매. 그러면 몰라도 돼요, 용어는. 은행은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근저당권 설정하면 이런 과정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경매 신청된다고 안 갚으면.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야. 근데 근저당권 담보볼권 없이 하려면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결받아서. 그럼 이제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다고 쳐. 이 과정을 보니까 이 경매를 하려면 소송 과정이 거쳐져야 되죠. 그래서 경매를 다른 말로 소송사건이라고 그래. 소송사건이라고. 안 적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매 소송사건에 대해서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소송사건 대리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소송사건의 대리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그러니 이게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원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수가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아서 변호사들이 경매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했었냐면 법무사 또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입찰 대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대가 받고 다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법원은 다 이걸 묵인해줬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변호사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약 15년 전부터 변호사들이 1년에 막 10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들이 이 경매 시장에 눈을 돌렸지. 돌렸더니 그 법무사 개공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이 다 변호사법 위반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을 계속 했죠, 이제.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법무사 개공들이 못하게 위축이 됐어, 지금. 그러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반발이 된 거지. 아, 우리 원래 할 수 있는 거, 우리 잘한다고, 이거. 지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법이 먼저 개정이 됐어, 2003년에. 할 수 있다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2005년에 개정돼서 2006년부터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정부가 딜을 했지, 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 신고를 우리 개공한테 의무를 주니까 개공들이 다 반발했거든요.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면 우리가 법비에 소득이 노출되잖아요. 소득세 과세 자료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 된다고요. 우리 신고 안 한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줄 테니까 할래? 알았대. 그래서 그때 딜을 했어. 이거 받고 그거 주고. 그렇게 이게 2005년이에요. 2005년. 그래서 2006년부터 경매 입찰 대리권이 우리의 업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알고 가야 돼. 경매 입찰 대리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가 나중에 할 수 있게 된 거다. 근데 공매라는 건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이걸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공개 매각, 입찰로 파는 거예요. 세금을 충당하는 거지, 이렇게. 대표적인 공매가 그거예요. 그럼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권리부석과 알선은 내가 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뭘 못했다? 경매 입찰 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조건부로 허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참 보세요.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고 싶으면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리 하고 싶죠, 지금. 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만들어 줄 테니? 대법원 규칙이라는 걸 법을 새로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어디 가서? 지방법원, 그냥 법원에도 되고 지방법원에 가서 뭘 하고? 등록하고 감독을 받으면서만 할 수 있다. 이 노란색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저씨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격증 따거나 아니면 뭘 만들어라? 법인을 만들어요.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죠. 그래서 뭐가 되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면 어딜 찾아가요? 법원. 지방법원에 찾아가서 등록을 또 신청하라고요. 그러면 이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대리를 하려면 이만큼의 과정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경매 대리를 안 할 거면 등록 안 하면 돼요, 그냥. 등록 안 하면. 이걸 하고 싶으면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 따서 이렇게 바로 하는 건 안 돼. 이렇게 꼭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 거쳐서 이렇게. 그리고 이 대법원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준 거지. 이 대법원 규칙도 나중에 우리 배우게 안 배우게요? 배우는 거예요. 문제도 나오고. 일단 여기서는 경매, 입찰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라. 이것만 배우고 나중에 경매 절차 배울 때 대법원 규칙을 추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면요. 이 노란색을 할 때만 별도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흰색 업무들은 별도 등록 안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거기까지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하려면 어디서 정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한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 정리.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읽어보세요. 경매, 권리분석알선, 또 공매, 권리분석알선, 공매,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여기 완벽한 정리예요. 이 부분이. 그게 뒷장에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42쪽의 맨 위에 있는 네 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총 정리해 볼게요. 자, 칠판 보시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또 5개와 또 경공매. 일단 이게 중개업이고 그리고 이게 5개죠. 5개 뒷장에 경공매. 이거 외에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그럼 이제 이거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는 이 노란색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밖에 없어도 되니까. 네. 이 정도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지금 현재는 복잡하니까 머리가. 지금은 누구 위주로 공부하고? 법인 위주로 공부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건 제한이 없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층에 사무소 3개 얻어가지고 중개사무소, 여긴 편의점, 치킨집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실제로는 봤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겸업이 가능하다는 거,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중개업 저녁 7시까지 하고 12시까지 치킨집 하고 새벽 6시까지 편의점 한 다음에 3시간 자고 출근하면 돼요,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는 뭐 빼고? 뒷장에 있는 경공매 빼고는 다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중에 이제 비교 학습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5개가 먼저 중요한 거니까. 법인은 이거 외에는 못한다. 뒷장에 경공매 쪼개면 4개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서 뭘 하고 싶으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고 싶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세요. 그러면 법원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알면 오늘 충분해요. 차고도 넘쳐 지금. 아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합시다.